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나눠주신 걸 이제 보시면 인재 교재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일단은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합격을 축하드리며 입성을 늘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서바이벌 방법, 뭐 위기 항유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에 취업과 창업의 요령에 주의할 점과 지금 나와 있는 창업할 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을 개업을 하려면 개업 등록 절차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밑으로 가면 요 밑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소가 위치한 시군구청의 부동산 정보과에 부동산 정보과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있다고 칩시다. 자, 부동산 정보과에 들어가시면 구청의 정보과 들어가시면 뭐 행정팀도 있고 민원팀도 있고 지적팀도 있고 직가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여한 팀은 부동산 행정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개설하고 등록하고 지도 감리하는 게 부동산 행정팀이에요. 그리고 민원팀이 또 따로 있는데 그 민원팀은 여러분들 나중에 실거래 신고하는 거 있죠? 그걸 검인해 주는 게 민원팀이에요. 그래서 행정팀하고 민원팀에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상당히 여러분들 뭐 하는데 좀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다음에 등록증이 나왔어요 하면은 뭘 해야 돼요?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공제증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갖다가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구청 가면 안 돼요. 구청 가서 사업자 등록증 하세요. 그러면 어느 학원 나왔어? 그러면 뭐라 할 거야? 세로망은 안 나? 에듀윌? 정답이야.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과 등록증과 자격증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여튼 네 가지를 이렇게 개실해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중개업 담당 부서한테 갔습니다. 가면은 접수를 시키면 이거 할 때마다 눌러야 되는구나. 자, 결격사유라는 확인을 먼저 합니다. 접수를 시키면. 결격사유 여러분들이 있나요? 자,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요. 미성년자, 약간 이렇게 무슨 한정 치안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3년 이하인 자.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신용불량자. 돼요, 안 돼요? 신용불량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이런 결격사유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 검토 및 결제가 있는데 이게 등록 기준 결제란 말은 정상적으로 임대차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근린생활시설에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내가 이거 쓰기를 뭐하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얻었어.
얻었는데 그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었어. 그럼 개설 등록이 나 안 나? 나죠. 나가지고 룰루랄라 영어를 잘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뒤에 건물 뒤에 불법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기가 돼버렸네. 누군가 신고를 해야 되든가 아니면 항공사진이 찍혀가지고 등록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금 다 날리는 거야. 보증금만 찾고 나가야 돼. 내가 영업하는 기간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난 개설 등록을 냈으니까 여기서 쭉 나가면 돼. 그런데 내가 팔라고 한다면 나는 폐업을 해야 되죠. 그 들어오는 사람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들어온 사람이 등록이 안 되는 거야. 왜? 위반 건축물의 존재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실을 얻으러 다닐 때 요거 위반 건축물인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계약서에다가 써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이것을 반드시 해소시켜 주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이 이제 발부가 되면 찾아가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럼 보통은 3일 정도 걸려서 찾아가라고 통보가 와요. 그러면 개설 등기 통지를 하면 구청에서 협회로 전화가 갑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공제를 들으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개설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자, 그러면 부동산 개설 등록을 아까 한다면 얘를 가지고 뭘 가져가야 되면 여러분들 그 자격증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자격증하고 자격증을 우선 가져가야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뭘 받아야 돼요? 소공이나 개공이 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겠죠. 실무교육 필증. 그 다음에 얘랑 인장을 같이 등록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약서나 이런 데 들어갈 인장. 그 다음에 요거 사진 한매.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요걸 등록하기 위한 2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 개설 등록과 함께 요걸 내면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개설 등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런 건 다 인적 사항만 쓰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인적 사항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준공검사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 굵기가 이렇게 되냐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죠. 그죠? 임시 건축물이라니까 가짜가 들어가는 거는 임시라는 말이니까. 그럼 가설 건축물은 뭐 들어가 있는 거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거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축인데 아직 등기가 안 난 건물이 있죠. 그런 사무실에 내가 사무실을 얻었다고 계약서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에? 그게 지금 준공검사, 준공인가, 뭐 사용승인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이에요.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말인데 요 준공검사 같은 거는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용어고요. 요 준공인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사용승인은 우리가 건축법에 나오는 거예요. 말만 법상 용어가 똑같은데 법상에서 용어만 좀 틀리게 쓴 거예요. 마무리 단계. 그러면 등기에 건축물 대장에 이게 등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가 나와 있는 거라면 얘는 그 필증을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필증만 가지고 하면 등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거라도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머리가 나쁜 건가? 자, 이 내용은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제. 공제는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겁니다. 내가 협회 공제를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SGI, 서울 개런티 인슈런스라는 서울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야 될 것인가? 협회에 만약에 든다면 이렇게 50만이라는 돈과 연간 19만 8천을 내서 첫 해 69만 8천을 내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이에요. 얘는 매년 요만큼을 내야 돼요. 그러나 SGI 같은 경우에는 등록비가 없이 그냥 요것만 내면 되겠어요. 그럼 거의 얼마 차이 나요? 50만 원 차이가 나죠? 60만 원 차이 나나? 그죠? 한 60만 원 차이 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한테 들은 거하고 협회에 들은 거하고 SGI 보험에 들은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없어요. 혜택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협회라는 것은 목적이 우리들 세노회에서 하는 것처럼 상호 부조예요. 그리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이야. 협회는.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죠.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평가를 우리가 만약에 받을 경우에 저 사람이 SGI 신용보증에 들었네. 문제성이 있을 수 있겠네. 그래서 1단계가 하락이 됩니다. 신용평가가. 내가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신용평가가 하락이 됩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증보험에서 하는 것이나 협회에서 해주는 거나 공제혜택은 똑같다는 것. 그것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등록증이 나오면은 이렇게 사진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의 의미는 등록번호가 이렇게 나왔는 건 23년에 0006이라는 말은 23년도에 6번째로 내가 냈다는 얘기예요. 요 번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렇게 등록증을 내면 요 연도가 나오고 요 번호가 나오면 내가 노원구에서 23년도에 몇 번째로 개업을 한 거구나. 요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한 내용대로 고대 이거 다 제가 다 그린 겁니다. 엄청나죠? 자, 요렇게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 부동산 광고 실명제 할래 안 할래? 한다고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우리 중개사무소 가면 유리창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어지러우니까 하지 말아라 뜻인데 대답은 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은 한 50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다 표시만 해줄 뿐이고 그걸 해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등록자진 공개동의 오케이, 사회 취약계층 무료 중개. 자,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말은 우리가 돈을 안 받아요. 어떤 계층이냐면 의료 수급자들 있죠. 기초 수급자들 있죠. 독거노인. 아무튼 약자 계층을 전세 월세를 얻는 경우 무조건 금액이 높은 게 아니라 한계가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 자, 요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런 사회 취약계층이 전세나 월세를 할 경우에는 안 받아. 자, 요거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세 중개 수수료를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가 0.4%예요. 그럼 1억이면은 40만 원이고 7,500만 원이면 30만 원 나오죠. 40만 원 나와도 30만 원밖에 못 받아. 요 5천만 원 1억 사이 임대차는. 그래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분들한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말아라. 협조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협조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협조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돈 날리는데 안 날립니다. 받을 수 있어. 누구한테 받느냐? 아까 협회 공제한테 들었죠? 공제 협회. 협회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한테 요 분들이 가져온 의료수급자 서류, 기초수급자 서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신청서를 갖다가 협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해당 금액이 바로 다음날 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밀린 게 없어야 돼. 회비가 한 달에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내는 게 있어요. 회비가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그 금액에 밀린 게 없어야 돼. 밀렸다 하면 밀린 거 다 그냥 내세요. 내시면 바로 돈 줘요.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중개 가능 여부라는 말은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어떤 데 가보면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죠.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리얼 이스테이트 에이전트 하면은 중개사가 되고 라이센스까지 합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글로벌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록증이 나오는 건데 멋있게 나오죠. 여기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 쫙 영어로 써가지고 부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실력이 돼야 되느냐, 이건 시간이 없어 안 할래요. 제가 좀 웃기려고 했는데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할까요? 좀 웃기려고 해놨는데 요거는 넘어갑시다. 아무튼 글로벌 요는 용산 가서 시험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 몇 번 하고 그렇게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적인 이런 경우 없어요. 경기도 성남, 안양, 뭐 저기 별내도 그럽니다. 가면 명찰이 이렇게 달고 다녀요. 점심 먹으러 가면서 달고 다녀요.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다. 이런 거를 명찰을 달고 다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명찰을 만드는 그 교부 신청서입니다. 서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일부 지역하고 성남시, 안양시 이런 데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런 데다 개업하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개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쓴 것인데 이걸 한꺼번에 신청서를 지면으로 쓰는 게 빠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쭉. 야, 운동 많이 되네. 자,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전자판에 세무서 가면 전자판이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 찍어야 되니까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쉬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청서를 가져갑니다. 네? 신청서를 가져가서 이렇게 다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뭐냐면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나중에 이제 계약서에도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지만 법인이 계약하는 경우, 뭐 외국인이 계약하는 경우, 뭐 대표가 계약하는 경우, 종교단체 무슨 많죠. 이제 그런 거 계약서를 이제 쓰는 방법은 실무 시간에다 가르치겠지만 이게 뭐냐면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보통 10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000, 00, 00000 이렇게 그 번호가 나오는데 요 번호를 보면 80번이 나올 수 있고 82번이 나올 수 있어요. 80, 8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80이라는 말은 법인이 아닌 단체, 그리고 8이라는 말은 비영리 단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법인이 아닌 단체라든가,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것은 종중, 종교단체, 뭐 산악회, 동창회, 마을회, 우리 뭐 친목회,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 등기를 내서 임대업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를 궁금해 하실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 쓰시면 여기서 그러면 부동산 업태가 뭐냐? 업태란 말은 네가 하고자 하는 실제 형태가 뭐냐? 그게 관광업이냐, 숙박업이냐, 뭐 요식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우리는 무슨 업? 부동산업. 부동산업을 쓰면 되겠어요. 실제 형태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 종목은 그럼 메이저가 뭐냐? 전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전공은 바로 부동산 이렇게 중개업만 써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이죠. 그러니까 등록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라는 말이 부나 여나 여부를 갖다 결정하는 건데 단위과세라는 말은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장이 만약 2개 있다. 우리는 2개 이상을 할 수가 있죠. 경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부동산을 하나 하고 딴 사무실을 하나 뭔가를 하고 있어. 떡볶이집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고 있는데 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얘도 부가가치를 내야 되죠. 따로따로 신고해가지고. 단위과세라는 말은 묶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로 묶어서 신고해라. 그러면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가세 신고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군데가 아니다 싶으면 두를 내놓고 묶고 싶다 그러면 열을 내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간이가세라는 말은 (4,800만) 이하는 무슨 가세죠?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배웠죠? 간이가세죠? 간이가세도 2가지의 종류가 있죠. 4,800만 이하, 4,800만 초과부터 8천만 원 이하. 얘도 똑같이 간이가세죠. 간이가세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간이가세더라도. 얘는 4,800만 이하는 부가세 면제. 얘는 4%. 그죠? 그리고 8천만 원 초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가세자가 되고 부가세가 10%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간이가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첫 번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간이가세로 무조건 합니다. 일반 가세로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왜 간이가세가 좋은지를 요 교과서에서 다 나오니까 그 내용 설명할 때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간이가세자로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쓴 그 사업자 등록증 인적사항이 쭉 나오면서 업태도 부동산으로 나오고 종목도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증서를 가입을 하면 공제증서는 현재까지 22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이죠.
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협회에서 먼저 선지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제는 1년에 한 번 1억씩 보장되는 것이죠, 현재. 그죠? 자,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있다면 이때도 1억이었었고 얘 때도 1억이었었죠. 그죠? 공제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월 1일 날 들었어. 그럼 12월 30일까지고 또 1월 1일 날부터 또 1월 1일까지죠. 근데 요때 만약에 내가 12월 24일 날 계약을 했어. 계약. 그리고 이때 1월 한 15일 날 중개사고가 났어. 중개사고. (1억 5천만 원이 중개사고가 났어. 그럼 1억밖에 못 받잖아. 5천만 원은 일단 내가 주고 1억은 공제해서 준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요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협회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요 조항을 보면 그러면 이 공제사고를 났을 때 공제 그 지급하는 기준점이 어디냐? 틀려집니다. 자, 만약에 기준점이 계약일이다 또는 중개사고일이다. 공제 기준점을 말하는 거예요. 공제 기준점이 만약에 중개사고일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죠. 이때면 그냥 1억이야. 그죠? 그러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죠. 자, 그럼 봅시다. 이때 1억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그리고 또 1억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절대 공제 우리 협회에서 너 2억까지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자, 얘는 공제 금액을 갖다가 해줄 때 기준점이 어디냐? 중개사고를 기준점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점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1억과 이때 1억을 합해서 2억을 갖다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거 이제 비밀스러운 거 말씀드렸고. 자, 나머지는 다 이제 설명한 내용일 겁니다. 이걸 봅시다. 나머지는 다 설명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6시 반까지 이제 딱 끝나는 딱 2분 지났습니다. 원래는 강의 내용이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엉덩이 좀 뭐가 생길까봐 제가 시간을 마치느라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뭐가 좀 빠뜨린 기분이 들어서 찝찝합니다. 제가 좀 강의를 준비한 걸 가지고 제 머릿속에 들리는 걸 여러분들 어린 양한테 다 해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조금 제가 모자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찝찝한데 12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이따가 가다 보시면 여기 책 필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41강에 관한 실무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에서 경험하게 될 이런 것들을 전체를 갖다 전문가적인 입장 전문적인 책 못 봐요. 굉장히 어지러워서 못 봐. 그걸 제가 다 제 나름대로 제 눈풀이로 해서 조사해가지고 다 편집한 게 그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12월 5, 6, 7, 8, 9 하고 토요일 날은 아까 그 컴퓨터 IT 강사 있죠? 그분이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 수, 금을 현장 사무실을 한 다음에 금요일 날 여기 다시 오셔서 수료식을 거행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22년도
교육을 마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12월 5일 날부터 4일 날부터 광란의 파티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이제 뵀는데 12월 4일 날 이 얼굴을 못 알아봐. 화장을 얼마나 짙게 하고 오는지. 그리고 저녁 때 가면 막 화장품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그날은 이제 남편분이나 가족분들이 다 이해를 우리 같은 경우 뭐 진짜 엄청나게 놀았으니까 그 시간은 만끽하시고 12월 4일 날 광란의 밤을 보내시고 12월 5일 날부터 교육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